현재 우리는 사상 유례 없이 고도로 정보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라는 매우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한다. 물론 발언의 내용 중에는 가짜뉴스 같은 수상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지식이 없는데도 전문가인 척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진지하게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수상한 정보를 검증하고 바로잡는 일은 누구도 쉽사리 해낼 수가 없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정보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기를 먹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당질 제한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진다. 우리 몸의 당질 제한은 체질적으로 안 맞다. 저지방 식사를 하는 쪽으로 신경 쓰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보들은 모두 최신 연구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지만 이를 여전히 굳게 믿는 사람이 많다. 증거가 있다는 등 그럴싸해 보이는 말과 함께 자주 거론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정보들의 특징은 의학 논문이 인용된다거나 데이터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식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도 잘못 판단을 내리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만일 논문 내용 자체가 이미 다른 연구를 통해 아니라고 밝혀졌거나 데이터 자체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할 텐가? 잘못된 정보를 증거라는 매력적인 어휘로 교묘하게 숨긴 사례는 실제로 많다. 애초에 증거의 토대가 되는 논문은 최상위부터 최하위 레벨까지 다양한데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논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가 높은 식사 때문이다라는 이론은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과거의 잘못된 정보로 여긴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이론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다시 체크해 보길 권한다. 의사, 영양사, 헬스 트레이너 등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해야 할 사람들이 TV나 잡지, 인터넷에서 식사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한다. 아마도 악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 올바르다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가령 의학 논문을 인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대로 된 전문 지식과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잘못 해석할 때도 많고 실제 논문 내용과 동떨어진 이론을 전개할 때도 있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데 유리한 내용에만 집중하고 특정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소개하기도 한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놓치면서 말이다. 오늘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천편 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올바른 건강 지식과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건강을 위해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질 섭취의 메커니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비만과 사망률을 높인다. 사람이 입으로 씹은 음식은 침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위로 들어가며 식후 500ml 정도 분비되는 유액으로 인해 소화된다. 다만 3대 영양소에 따라 소화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2~3시간,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 당질에는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있다. 쌀, 빵, 감자 등은 다당류다. 설탕은 이당류이며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나 포도당은 단당류다. 다당류는 포도당 등의 단당류가 많이 결합된 것이고 이당류는 포도당이나 과당 두 개가 결합된 것이다. 모두 소화 효소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된다. 메밀국수나 감자,
과자를 먹어도 최종적으로는 포도당 등 단당류로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 이때 포도당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된다. 마라톤 선수 중 경기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가 먹어둔 만큼의 에너지는 경기 도중 다 사용되고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그만큼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식사 후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는다. 이때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은 포도당을 처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슐린이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이나 근육의 세포에 주입한다.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형태를 바꿔서 지방세포에 주입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살이 찐다. 살을 빼고 싶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만 한다. 당질 섭취를 줄이면 간이나 근육세포에 비축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지방세포에 주입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로 태워진다. 그래야 겨우 살이 빠진다. 참고로 에너지로는 지방이 먼저 쓰이며 단백질은 마지막에 쓰인다. 지방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단백질은 결코 쓰이지 않으며 근육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에는 당질 제한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칼로리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낸 의학 논문. 저지방식이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가 없다는 놀라운 실험 결과.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나가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찐다. 적으면 살이 빠진다. 이보다 더 명쾌한 사실은 없다. 비만의 원인이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는 데 있다는 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논리나 숫자를 좋아하는 이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칼로리로 표시한다. 즉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남성이라면 칼로리를 꽤 소비하는 반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기초대사량까지 떨어진 고령자는 칼로리를 적게 소비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당질이나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당질을 지방으로 바꿔 몸에 축적하는 편이 무게가 절반 이하로 압축되어 체중이 가벼워진다. 게다가 당질이 지방으로 변화한 중성지방은 포도당이 결합해 간에 축적되는 글리코겐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즉,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질을 지방으로 만들어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갖춰져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설을 신봉하는 사람은 축적된 지방으로 인해 비만이 진행되니 지방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대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우리의 몸을 마치 호스 한 개와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생물이 아니다. 더욱 복잡하고 치밀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칼로리 이론은 옛말이 되었다. 전에 거론했던 권위 있는 의학 잡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년간 중도 비만인 322명을 대상으로 3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실시한 후 결과를 비교했다. 첫째, 저지방식으로 칼로리 제한. 남성은 1일 1800칼로리, 여성은 1일 1500칼로리로 설정하고 칼로리의 30%를 지방에서 섭취했다. 다만 이 중 10%는 포화지방산이다. 둘째, 지중해식으로 칼로리 제한. 남성은 1일 1800칼로리, 여성은 1일 1500칼로리로 설정하고 칼로리의 35%를 지방에서 섭취했다. 다만 여기에 30에서 45g의 올리브유와 견과류 5에서 7개를 포함했다. 셋째, 저탄수화물식. 칼로리 제한 없이 처음 한 달간은 1일 탄수화물 양을 20g으로 제한했고 서서히 120g까지 늘렸다. 연구 결과는 칼로리 제한 없이
저탄수화물식을 섭취한 그룹이 감량 효과가 가장 높았고, 지방을 줄인 저칼로리식을 섭취한 그룹이 눈에 띄게 성적이 나빴다. 이 연구는 한 시설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신뢰성이 높아 증거 레벨 1로 평가받았다. 지방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 3가지 이유. 생화학이 알려주는 인체의 진실. 지방은 배에 붙어 있다. 지방이 배에 축적되어 나는 뚱뚱해졌다. 이런 지방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문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질 제한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지방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지 생화학 지식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유는 3가지이다. 우선 우리 몸은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되지 않는다. 지질에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고 중요한 쓰임새를 한다. 지질은 37조 개나 되는 인간의 세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에 의해 만들어지며 끊임없이 바꿔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지질이 필요하다. 또한 지질은 각종 호르몬의 재료로 쓰인다. 많은 사람이 신경 쓰는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음식 섭취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간에서 대량으로 만든다는 점도 밝혀졌다. 그만큼 몸에서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소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루 평균 지방 섭취량은 남성이 74g, 여성이 56g이다. 이 얼마 안 되는 양의 지방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만드는데 다 소비된다. 남아서 몸에 축적되는 일이 없다. 그보다 남성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g 가까이 먹는 탄수화물이야말로 남아서 지방으로 바뀐 후에 축적되기 때문에 살이 찐다. 마지막으로 지방에는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이 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포도당,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거의 100% 완전히 체내에 흡수된다. 하지만 지방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장에서 100% 흡수하기 어려운 영양소다. 특히 고기나 버터와 같은 포화지방산은 흡수율이 나빠 대량으로 먹어도 체내에 주입되긴 어렵다고 밝혀졌다. 게다가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잘 안 된다. 즉, 지방은 많이 먹어도 전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은 살이 찌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지방 섭취의 메커니즘.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률은 낮아진다. 입을 통해 섭취한 당질이 모두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는 것처럼 지방은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분해된다. 여기서 지방산이 중요하다. 지방산은 지질의 구성 단위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세포막 형성에 쓰이며 호르몬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정보 전달 물질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에도 쓰인다. 그 중에서도 37조 개나 되는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 지방산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방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산에는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지방산도 있어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지방산에는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다. 불포화지방산은 단가불포화지방산과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며 다가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6계와 오메가3계로 나눠진다. 먼저 포화지방산은 버터, 돼지기름 등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단가불포화지방산을 대표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다. 이 중 오메가3계가 최근 들어 특히 인기가 많다. 예전에는 고기에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 많이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지 않다. 먹는 편이 좋다라는 점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필수라는 새로운 상식.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쁘다는 설이 완전히 뒤집혔다. 콜레스테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고 알려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달걀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나쁜 음식으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식사 제한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을 하루에 900mg까지 늘려도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승하지 않았다.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균이라 부르며 심근경색 등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부했지만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산화되거나 당화된 변성 LDL이 문제라고 밝혀졌다. 물론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산화나 당화가 진행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2018년 미국 심장협회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LDL 콜레스테롤을 식사요법과 함께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70 이하로 크게 낮춰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아포지단백 B, 아포지단백 A1이라는 수치가 주목받고 있다. 아포지단백 B의 증가는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뜻하며 아포지단백 A1의 저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저하를 뜻한다. 이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아포지단백 B, 아포지단백 A1이야말로 동맥경화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한 최적의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수치가 0.8 이상일 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또한 당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두 가지 수치가 악화되며 지방을 섭취하면 개선된다는 사실도 퓨어 연구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콜레스테롤에 관한 오래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옳지 않은 식사 제한을 통해 중요한 지방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단백질 섭취의 메커니즘. 늘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해질 일이 없다. 고기, 생선, 대두 제품 등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아미노산은 여러 형태로 합성되며 근육, 콜라겐 등 몸의 조직을 만든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도 손실되지 않을 듯하나 의외로 그렇지는 않다. 우리 몸의 근육에는 약 23g의 아미노산이, 혈액 중에는 약 2g의 아미노산이 녹아든 상태로 채워진다. 새롭게 단백질을 먹으면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부서진 근육이나 콜라겐이 다시 이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반대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득 채워진 아미노산의 농도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남은 것은 모두 분해된 후 신장으로 여과된 다음 오줌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해 신장의 내부 압력이 올라가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신장병이 된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 동맥경화도 진행된다. 하지만 신장도 간과 함께 침묵하는 장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기는 여러 부위를 골고루 먹는다. 원주민은 내장 부위가 주는 건강상의 효과를 알고 있었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육식동물은 먹이를 차지하면 우선 창자부터 먹는다. 프라이스 박사가 연구를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만났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멧돼지를 잡으면 간, 난소, 골수 등을 먼저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벅지나 등에 붙은 일반적인 고기를 먹었는데 이런 고기가 남으면 가축에게도 나눠줬다. 내장에 포함된 미네랄, 비타민 등 미량의 원소는 원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그들의 식습관을 통해 고기는 여러 부위를 먹는 편이 좋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가족들과 전골 요리를 먹을 때는 지금까지 사지 않았던 내장 고기도 넣어보자. 청어를 매일 먹는다. 고등어, 전갱이, 삼치, 멸치 등을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나 DHA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EPA나 DHA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나 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아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일본인이 서양인에 비해 심근경색이 적은 이유는 생선과 대두 제품을 많이 먹기 때문인 듯하다. EPA나 DHA는 특히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 청어에 풍부하다. 하루에 청어를 50g 정도 먹으면 좋다. 참고로 삼치 한 마리는 120g이다. 삼치를 소금과 함께 익혀 내장째 한 마리를 먹으면 매우 좋다.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는다. 왜 채소가 몸에 좋을까? 채소에는 5대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아무리 근육과 내장이 튼튼해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렵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은 윤활유로 윤택해지는 듯한 상태가 된다. 또한 식이섬유의 작용도 간과해선 안 된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된다. 이때 변의 양을 늘리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준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10배에서 15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변비를 개선하고 장의 유동성을 높여주어 발암 물질이 줄어든다. 또 위에서 소화를 늦추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여 담즙산이 늘어나고 재흡수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식이섬유는 샐러리 섬유질처럼 튼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채소, 버섯, 해조류, 곤약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 채소의 섭취량은 하루에 350g이 권장된다. 정식에 함께 나오는 작은 반찬 그릇에 담긴 나물 무침은 대체로 70g이다. 야채 볶음이나 마파가지를 메인으로 한 반찬은 2배 정도 더 많다. 그러니 작은 반찬 그릇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5개를 아침 점심에 나눠서 먹으면 된다. 생채소 샐러드는 비타민이 많아서 좋지만 무침으로 만들면 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다. 적당히 조합해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자. 잎채소와 열매채소 위주로 매일 먹는다. 당질이 많은 뿌리채소는 적게 먹자. 채소는 크게 잎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잎채소는 시금치, 소송채와 같이 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모로헤이아와 같은 색이 진한 채소는 칼륨이 많은데 섭취하면 칼륨 대신 나트륨이 배출되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토마토, 가지, 오이, 오크라, 애호박 등 먹는 부위가 열매인 채소를 열매채소라고 한다. 또한 토마토와 가지는 껍질과 속 사이에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전부 먹도록 하자. 한편 감자류, 호박, 연근 등 뿌리 채소를 먹고 야채를 많이 먹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탄수화물만 섭취한 것과 다름없다.
쌀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먹는다.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올바른 식사 순서가 건강을 지킨다. 우리에게 밥은 굉장히 중요하다. 당질 제한을 주장하는 나도 아예 먹지 말라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백미를 현미로 바꾸는 일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정미 과정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버리게 되는 백미와 달리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는 현미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또 오곡미, 납작보리 등 잡곡을 백미에 섞으면 백미만 먹을 때보다 비타민, 미네랄을 다량 섭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소는 집으로 한정되어 있다. 식당에서 외식을 하면 대체로 백미가 나온다. 그렇지만 이때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중 어느 쪽이 가장 혈당치를 잘 억제하는지 비교한 연구가 있다. 결과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먹을 때 효과가 가장 컸다. 소화 흡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장에서 혈당치를 낮추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을 먹는다면 팥밥이나 구운 주먹밥과 같이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것은 피하고 고기나 참치를 넣은 주먹밥을 고르자. 다만 명란젓은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식욕을 돋구는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암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돈가스 덮밥이나 소고기 덮밥도 나쁘지 않다.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인 양파도 들어있어서 혈당치 상승이 백미만 먹을 때보다 완만해진다. 중국식 볶음밥과 같이 식재료를 넣어 기름으로 볶은 밥도 추천한다. 정식 메뉴를 먹는다면 우선 고기와 생선과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다음으로 채소를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 바로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위화감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재산이 된다. 지금까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도서의 일부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와 연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현재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 소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건강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건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2편 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